안녕하십니까. 저 배지훈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욱 대표께서 자꾸 저를 회장님 부르시는데, 저는 사실은 기업 회장이 아니고, 한국 코치협회라는데 지금 회장으로 있어가지고 좀 그러시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 드리는 것도 제가 한국 코치협회 그때 수석 부회장 시절에, 코치분들 중에도 또 이런 경영에 관심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현대상선이라는 데를 그만두고 HMM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B2B 경영 훅하고 딜하라는 책을 썼을 때, 그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으면 경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제 회사라는 이제 블랙박스에 사람과 시간과 물자를 넣으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죠. 마치 이제 우리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개, 파스타 이걸 넣으면은 맛있는 파스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게 경영이란 거는 이 재료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스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하는 게 달려 있죠. 그리고 경영이 어떤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 요리사 역할과 같지 않느냐, 이런 거고, 우리가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제품 서비스가 나왔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이익을 매출해서 비용을 빼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판매 금액은 비용에다가 이제 마진이 나와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 매출 금액을 책정하는데, 사실은 개념 자체를 고객의 지불하는 가치에다가 생산 비용을 빠지는 게 이제 마진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본다 그런다면은, 저는 이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이제 코치협회 수석 부회장 때였기 때문에, 또 하단에 있는 Culture is Strategy for Breakfast, 그 조직 문화, 이 컬처는 조직 문화인데, 조직 문화가 전략을 아침 식사로 그냥 먹어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조직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넣은 거고요. 우리가 맥켄지 같은 데가 전략을 제공한다 그런다면, 이제 코칭은 이제 그런 조직 문화를 제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역할인 경영을 다시 좀 띄어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미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전략을 수행할 조직이 구성돼야 될 것 같고요. 전략에 따른 조직이 구성되고, 또 기존의 회사 같으면은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략이 수립되면은 지금 우리 조직이 거기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으면은 어떤 조직은 신설하고 어떤 조직은 폐지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직 구성원 한 분들의 역량이 과연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교육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조직원들이 일하는 워크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지만 이제 경영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코칭 관련. 그때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강의에 쓰고 있는 교재가 존 휘트모어가 쓴 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벤처 회사들 초창기 같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열심히들 막 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규칙이 이제 막 따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의존적 조직 문화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독립적은 각자 높은 성과를 내는데 상호로 시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가장 성과가 많이 나고 좋은 조직 문화는 상호 의존적, 이런 것들로 발전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 됐고요. 여기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 쪽에 있어서는, 여기 조상욱 대표께서 그 노트북 엘리멘을 가지고 한 데 여기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진 콜린스라는 굿도 그레이트의 그 저자가 있죠. 그 양반이 유명한 어떤, 인력의 5단계를 나누면,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는 능력 있는 개인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공헌하는 팀원이 됐다가,
관리자가 되면은 조직이 성과를 내도록 사람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리더. 그다음에 한 임원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가 이제 리더란 말을 좀 붙일 수가 있겠죠. 분명한 비전에 대해 조직 공동의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며 보다 높은 성취 기준을 자극하는 리더. 5단계는 이제 뭐 한 경영자 정도 레벨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겸손과 직업적 성취가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리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관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돼 나가야 되겠고, 이게 지금 뭐 아침에 좀 모인 아담년이 지금 우리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 경영자 레벨에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자도 또 뭐 제가 이거는 뭐 밖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만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네 번째 맨 아래 비난받는 그런 어떤 리더였다면은 그런 리더가 있을 때는 조직이 충동적 조직이 굉장히 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리더. 과거에 제가 뭐 직장생활 초기에는 되게 이런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존적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인데 이 존경받는 리더가 최상의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이 존경받는 리더는 본인도 아주 훌륭하고 조직원들도 훌륭하지만 상호 의존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리더는 어떤 거냐면 조직은 잘 되고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리더. 상호 의존적. 이게 좀 역설적이죠. 이게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거는 밑에 조직들이 잘 크지 못하는 리더의 존재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따로 한번 불러보면은 그 오케스트라식 경영이라는 게 있죠. 지휘자가 그냥 모든 걸 통제하면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다른 데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고, 야구식 경영이랑 그거보다는 좀 탈피해가지고 좀 자유는 보장되지만은 자기가 있죠. 이러면 투수 위치가 있고 외야수 위치가 있고 외야수가 뭐 저기 내야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뭐 수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축구식 경영은 공격진과 그다음에 미들필드, 그다음에 수비진이 있지만 뭐 수비진에 있는 선수가 공격도 가담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폭넓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제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제가 HMM에서 처음 학자를 냈을 때 왔던 기자가 제 경영 스타일을 재즈 경영이라고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자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단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자 경영은 이제 제 첫 번째 단계로서 상호 의존적으로 모든 것이 물이 흐르듯이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 경영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은 조직은 잘 돌아가지만 존재감이 없는 리더. 노자 경영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 본성을 잘 알고 피드백을 잘하는 거다. 노자가 한 말, 한자로 쓰인 말이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상선약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고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이러한 어떤 사상이 녹아들어간 건데요. 조직이 잘 돌아가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존재감이 또 역설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 잘 돌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 리더가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구축했고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했고 위임과 피드백의 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갖춰가는 그런 축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이클 포트가 얘기했던 이 가치 사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업 인프라, 인력 관리, 뭐 그다음에 입고 물류 이런 조직을 보고 이거를 이제 경쟁 기업 내지는 잘 나가는 기업과 벤치마크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피터 드러크의 5가지 질문. 우리 회사 그걸 부수로 바꿔도 되죠. 예를 재무부서 같으면 우리 재무부서의 미션 사명은 뭔가? 우리는 누구의 고객인가? 그다음 우리의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뭔가? 그다음 우리가 도달할 결과는 뭔가? 우리의 계획은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법을 셋업하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가 잘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B2B 경영 훅하고 D라는 책을 냈을 때 제가 적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현대삼성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주로 저는 이제 LG전자, 뭐, 판토스 같은 데 있으면서 B2B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판토스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 이런 데 가서 산학협력부총장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그런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떤 기본적인 툴들을 너무 좀 활용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LG전자의 마지막 포지션이 B2B 본부의 이제 총괄 마케팅 영업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뭐 습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이 책을 좀 했고요. 이 책에 이제 보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클 포터의 이제 어떤 가치 사설, 그걸 가지고 경쟁사랑 비교해서 내가 업무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방법과 스스로 어떤 피드들을 5가지 질문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요 대한 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재의 적세, 적소에 배치한 거는 그 4단계 리드가 잘 이제 개발이 되어서 그런 리드가 이제 잘 육성이 되는 조건이 되고 이제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옆에 쓴 게 현대적 의미의 간신, 충신, 용신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말을 좀 먼저 할게요. 개미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개미를 살펴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한 3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3분의 1, 놀고 있는 개미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일하는 개미에다가 이왕 개미를 별도로 붙여가지고 또 개미를 군락체를 구성해 놓으면 또 거기서 3분의 1만 열심히 일하고 3분의 1은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놀고 있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한 과학자들 이야기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군으로 치면은 이제 막 일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제 전투부대가 있다면 뒤에 예비 사단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앞에 나간 사단의 병력들이 많이 이제 훼손을 당하면은 대치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은 곧 바로 투입될 그런 개미들이 있고 놀고 있는 개미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구성된 게 아니냐. 그런 의미라면은 우리가 흔히 뭐 충신, 용신 뭐 그런 얘기를 뭐 간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하는 그런 간신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죠. 없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충신은 자기 뜻을 안 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더의 생각이 어떻든 자기 생각을 굉장히 앞세우는 사람이고 간신한 양반은 리더의 어떤 생각을 맞춰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 용신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주장도 하지만 뭐 그 리드하고 아주 막 부르 예를 들어 성상문 그런 양반들처럼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때에서는 또 자기가 또 따라주는 뭐 이런 게 아니냐. 근데 조직에 있어서 충신만 데리고 있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리더 의견에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인과 피드백이라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도 불리는 겁니다만은 그 Y축은 중요도, X축은 직업성이에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즉시 해야 되죠. 근데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중요도는 높은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 미리미리 하셔야지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급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일을 하시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해줘야지 밑에 사람이 큽니다. 그 위임은 방임이 아니고요. 그 위임이 되려고 그러면 원어원 미팅 같은 걸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업무와 이제 어떤 관계를 좀 조성하고 코칭식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줘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리드가 측면에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이미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런 위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리더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돌아가는 리더가 되고, 이 피드백 자체도 뭐 여기 참고하실 책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 지지적 피드백, 발전적 피드백, 무의미한 피드백, 학대적 피드백이 있는데, 그 조상욱 대표가 소개한 자료도 나오지만은 이제 지지적 피드백과 잘한다는 것도 칭찬을 해주고 해야지만 그 사람이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발전적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지만 이 조직이 이제 성장하고 커가는 게 되겠습니다. 책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구성이에요. 그 시장 및 자사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제품 컨셉과 상품 기획을 하고 창의적 제품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 및 양산해서 영업 마케팅하고 SCM 물류관리.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는 요런 거를, 요게 이제 위에 업무에 아까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가치 사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업무들이 되겠죠. 그런 업무들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뭐가 있냐. 이미 나와 있는 툴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 및 자사 환경 분석은 3C 분석, 밸류 체인, 수압 분석, 파이버스. 가운데 가서 창의적 제품 설계 같으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디자인 싱킹, 트리지 같은 방법을 활용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게 제 책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시간을 보다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대상선에서 HMM 사태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책의 그 순서들입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그 제품 컨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파이브 포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파이브 포스가 마이클 포터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산업 내 기존 업체 간의 경쟁,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대체제의 위협이라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가 막 굉장히 강조되다 보면은 전기차가 출현하고 있고 내연기관 관련 업체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뭐 석유화학 업체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 같은 이런 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대체제 위협이 되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코닥과 후지 필름을 볼 수 있는데, 코닥이 옛날에 필름 얼마나 큰 회사였습니까? 우리 옛날에 다 필름 해가지고 동네 그 사진관이나 문방구에 사진을 맡기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짓 안 하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이 전화기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코닥은 뭐 한 적도 없이 망해버렸지만 후지는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는데 후지 필름이 지금 필름 부분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신입사원에서 회장까지 올라갔던 고모리 치케다카라는 회장이 2004년도입니다. 지금도 한 20몇 년 전밖에 안 됐죠. 창업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다시 제2 창업을 하면서 이제 과감히 이제 그 변화를 해나갔어요. 어떻게 변화해 나갔냐면은 여기도 보게 되면 X축이 기존 사업, 신규 사업으로 나눈다면 Y축은 기존 기술,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사업, 기존 기술부터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선은 기존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할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게 휴대전화용 렌저, 뭐 차열 필름, 전도성 필름, 기존 기술, 필름 기술을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 조금만 좀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게 이제 멀티 복사기,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고객분들이 같은 겁니다. 레이저 내시경,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신기술이 생기고 신규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는 신기술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나갔던 게 화장품 재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용 재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면서, 그 필름이 사라져버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무사히 탈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필름 장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고화질, 전문가용 필름,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컨셉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올리면, 우리 미품과 다시다 얘기를 많이 하죠. 제품 컨셉이란 거는 제품 범주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쓸 표적 고객이 누구고, 그 표적 고객이 제공할 속성과 편익이 뭐냐, 여기에 필요성과 차별성, 브랜드명, 이런 걸 한 건데, 과거에 이제 그 삼성의 창업중 이병철 회장께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품은 미혼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다. 이 제1제당이 미풍을 가지고 있었죠. 미혼이 있으면.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미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미풍이, 지금은 미혼이 조미료도 안 하고 대상이라는 이제 뭐, 일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업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미풍이 이 다시다, 조미료계를 이렇게 접근할 때 다시다라는 걸 썼는데, 이 제품 범주를 차별화시켜버린 거예요. 컨셉을. 그러니까 조미료에서 천연 조미료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데가 되니까 건강에 신경을 쓸 때 천연 조미료라는 걸 들고 오므로 해가지고 이 제품 범주가 조미료에서 천연 조미료로 바뀌고 브랜드명은 다시다. 다시 말한 것 떠오르면은, 그리고 다시 낸다는 다시란 말을 쓰고, 뭐, 다시란 말은 제가 일본말 같긴 합니다만. 표적 고객은 뭐냐면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좀 소득 수준이 있는 고객들. 그분들한테 속성 편익은 뭐냐면은, 이게 화학 제품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해가지고, 이제 그 차별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마시다 고온노스케, 그 양반의 차검 얘기를 들 때도, 그가 이제 다니고 있던 그 오사카 전등 주식회사를 그만두고, 원래 전기 소켓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켓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에 있을 때 그 인근에 있던 선풍기 제조회사가 그 선풍기 그 뒷뚜껑, 그 당시는 그걸 이제 세라믹으로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 아직 플라스틱 사출이 많이 일반화 안 됐을 때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좀 파산을 벗어났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 많이 팔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 뚜껑이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양반이 어릴 때 그 자전거점에서 그 뭐랄까 전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전거 달리려 그러면은 밤에 밤길에 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카바이트 등 같은 걸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바지에 뭐 불도 묻고 아무리 또 카바이트 등이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꺼지고 해서 아주 어려웠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전구 담화를 써가지고 큰 거, 어차피 통이 크니까 그 옛날에 쓰던 큰 그런 배터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 담화를 달아주면은 전기알을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안만 불어도 안 꺼지는 그 오지 않겠냐. 그걸 만들어서 아주 그야말로 그냥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인 걸 가지고 그 경험으로 수돗물처럼 싸게 가전제품을 공급하자. 그러면서 이제 마스시다를 창업한 얘기를 제가 좀 제품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책에 나온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디자인 싱킹 이야기는 이제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이런 거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이데아라는 그 디자인 회사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나타낼 때 했던 방법인데 emphasize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어요. 이게 이제 뭐 네이버에 나온 그림 같은 걸 떠오면은 저작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림을 좀 딸 애들이 미대를 다니는데 도움을 받아서 좀 그린 건데 그 옆에 있는 그 할머니 같이 생긴 저 분이 사실은 한 20대의 저 여자분이었습니다. 냉장고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냉장고 자석으로 딱 붙게 해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 할머니도 잘 열 수 있는 냉장고를 좀 디자인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디자인 회사장이 할머니가 냉장고 몇 대 산다고 그런 거 하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할머니와 젊은 세대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저거 노인의 역할로 분장을 하고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스스로 불편해 보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막 이렇게 이런 보조 장치를 붙여서 불편하게 해가지고 한 3년을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이 노인네가 불편한 것들을 다 메모를 해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저상버스 같은 게 이분의 아이디어예요. 높이 안 오르고 이렇게 버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 그다음에 이게 주전자가 물 끓으면은 휙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이분의 아이디어로 이제 노인분들이 물 끓여놓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감자 깎는 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건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데아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뭐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한 겁니다만은. 전략 캠퍼스라는 게 있죠. ERRC. 이거는 이제 인시아드의 김희찬 교수하고 르네 마보안 교수가 만들었던 그런 이론인데, 경쟁이 없는 새로운 바다, 피가 칠칠 흘리는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 가자.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RRC라는 전략 캠퍼스인데, E는 eliminate, 제거하고, R은 reduce, 줄이고, 그 다음에 R은 raise, 올리고, C는 create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다는 회사가 보면은 태양의 서클하는 거, 서쿠스 디 솔렌가 하는 거 그런 우리나라도 공연이 한두 번 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 사람들 공연들 몇백 불씩 보고 공연을 보는데도 표 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서커스인데 서커스의 기존 개념이 뭐냐면은 아슬아슬한 묘기, 동물쇼 이런 거였는데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무기를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또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개사들을 아주 고난도의 묘기를 보일 고개사들을 고용하려니까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 데리고 다니니까 엄청난 이제 돈이 드는 거죠. 사료값, 뭐 차에 태우고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는 동물수를 아예 엘리미네이트,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국에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재미와 예술성을 레이즈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재치와 유머 이런 거, 삐에로 같은 것도 없애고, 예술성이라는 걸 갖다가, 옛날에 서커스는 묘기를 보러 갔지 예술성을 보러 간 게 아닌 거거든요. 예술성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루오션,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각각의 단계에 다시 돌아가 보신다면은, 이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시장 및 자사 환경 분석, 제품 컨셉, 창의적 설계, 이런 단계에 어떤 툴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툴을 활용할까. 지금 창의적 제품 설계에 가서 지금 디자인 싱킹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품 컨셉은 제품 컨셉 상품 기획에 가서 SDP 바로 밑에 제품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그런 툴들에 대한 한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트리즈라는 거는 뭐 아시고 계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1000번 뭐 또 10,000번이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전구 필라멘트를 발견했죠. 그전에 다 가스등을 썼는데, 그래서 아주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혼자 1000번의 시행착오를 했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100명의 연구원이 나눠서 하면은 한 1분만 지켜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어떤 연구소의 어떤 시초가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구 해군의 특허청에 일하고 있던 게리 알트 슐러라는 사람이 이건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이에서 그렇게 뭐 100명씩 연구원을 두고 막 돈이 있으니까 막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러한 무작위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특허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전 세계 200만 개 특허를 조사해서
그중에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한 4만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어떤 원리가 있겠더라 해서 정리한 게 이제 트리즈고, 요거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첫 물리 글자를 딴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모순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X축 1, 2, 3, 4, Y축 1, 2, 3, 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물체의 중량이라는 걸 따져보면은, 튼튼하게 하려면 무거워지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돼 가벼우려면 이게 이제 약하고, 이런 것들. 이동하는 물체의 중량이라는 거에 대비 지금 Y축 보면 강도, 이동하는 물체와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생각하는 패턴은 1, 8, 40, 15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1. 분할, 8. 공중부양, 그 다음에 40은 복합재료 다이나믹성, 이동하는 물체의 중량과 강도를 어떻게 해결한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행기를 보게 되면 분할을 어떻게 했어요? 동체와 날개를 분할해 가지고 날개를 통해서 양력을 얻도록 하고 공중부양을 하죠. 날개를 다니까. 그 다음에 다이나믹성은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속도가 또 올라지게 되면 날개가 굉장히 또 문제가 돼요. 요즘 나오는 전투기들은 날개가 삼각형 모양이 되거나 아예 날개를 이륙할 때는 좀 폈다가 이륙이 되고 나면 접어버리는 그런 다이나믹성을 할 수 있고, 복합재료라는 게 뭐겠습니까? 알루미늄은 가벼운 대신에 좀 약하죠. 철은 강한데 무겁고, 그래서 한 게 이제 복합재료로서 이제 합금을 쓰는 거죠. 알루미늄에 텅스텐인가를 넣어가지고 드랄루민인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강도도 높고 가벼운 재료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해나가면은 창의적인 게 나온다.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저는 전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제가 댕겨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양산되어 나가가지고 무지무지한 좀 품질적 결함을 박으려 그러면 각각의 게이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품 회색으로, 흰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동그라미 밑인 데가 있습니다. 제품 발의부터 컨셉 평가, 시제품 평가, 설계 검증, 양산 품평에 제품 출하까지 단계별로 각각의 이제 영업, 그다음에 연구소, 생산, 품질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품을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지 말까 한 걸 다 결정하는 그런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요 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조상욱 대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만, 키 어카운트들 관리를 우리가 이제 그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의 이익의 80%를 매출의 80%를 내주는 회사는 한 20% 회사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그러한 키 어카운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 우리 조 대표님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고, 나중에 조 대표님 따로 강의하시면 한번 그러시면 되겠지만, 고객의 일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을 집중 파악하고, 재무 정보, 주요 인물 파악, 고객 관계, 주요 목표,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걸 다 ERP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B2B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기회가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B2C 제품, 비누나 샴푸 같은 거는 가격을 좀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도 매출에 영향을 확 주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모델을 써가지고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판촉 활동 하냐에 따라 많이 달리겠지만, B2B의 경우는 대개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제품을 쓰게 되고,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딜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기간이 긴데, 그거를 단계를 나눴어요. 프로스펙터, 미래 고객을 조사하고,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포절, 어그리먼트, 요 단계별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6개월에 한 1년 앞을 내다보고 관리를 하다 보면, 당장 이달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윈도우를 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게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관리를 해요. 오퍼추니티는 규모, 얼마나 이 파이프라인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속도.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료를 넣어 놓고서는 그걸 이제 뭐 영업장장들이 다음 단계로 안 넘기는 게 있어요. 그런 속도를 관리하고 윈 루즈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데 윈이 된 거는 우리가 먹힌 겁니다. 그런 거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또 동일한 거래에서는 확대 재생산할까 하는 걸 연구를 하면 되고요. 루즈한 케이스는 우리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꿀까 하는 걸 연구를 하다 보면 되고 상세한 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따로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제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로 만드는 연금술은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밀집하게 할 때, 이런 어떤, 그래서 조직도의 파워맵이라 그래서 신호등 관리를 하는 거죠. 의사결정 권한, 또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한 호감도, 사내 영향력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작업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아마 요즘 제 발표 자료가 나중에 아마 그냥 공유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런 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면 제대로 된다. 이런 게 있고, 요 SCM도 지금 생각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다음 인재 관리도 좀 넘어가고, 요거는 우리가 모든 회사들이 직군별, 직급별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어, 지금 조상욱 대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MHS라는 어떤 회사가 그런 교육 같은 관계도 지금 만들어서 중견 중소기업들의 교육을 좀 계획해주는 걸 역할도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하면 되겠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즈 경영의 이야기는 여기는 한 10년간 적자회사를 제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흑자를 냈을 때 이제 능률협회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는데 제 경영을 재즈 경영이라고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최소한의 개입에 최대한의 자유.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밴드가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재즈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그냥 전체 음악에 대한 마스터피스만 나눠준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녹화를 했는데 한 번에 끝냈대요. 그 필름이 또 가장 또 많이 좀 팔렸다는 이야기고. 요게 되려 그러면 사실 기본적인 게 구성원의 기본 역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 구성되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니까 교육훈련도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이걸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지금 북과 이런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적시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일일이 지휘자 오케스트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경영면이라는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10년간의 만성적자, 채권단 관리 체제, 경쟁 성사 대비 한 10분의 1 정도의 선대, 선박별로 경쟁력이 없고 협력 관계도 낮은 이 구성원의 사기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배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 회원 재건 5개년 계획을 갖고 임직원들이 이제 매출 정대 비용 정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어떤 그가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취향 개선도 큰 흑자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저런 재즈 경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걸 통했고 제가 이제 기업 문화적 접근으로 코칭을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가 코치 업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핵심이 진정성, 솔선수범 그런 것들입니다. 경청하고 구성원 스스로 선택 결정하도록. 그래서 조직 문화는 원칙과 권한을 분리하고 자율과 책임, 구성원 스스로 성과 창출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걸 했었고, 이것만이 요인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아까 여러 요인이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코칭이랑 이런 거란 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 제가 그만둘 해내에는 7조 3천억 이익을 내고 이제 부채 비율은 73%까지 2,499불에 9%의 부채를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코칭이라는 거 얘기 소개를 드리면 코칭은 코칭다움과 코치다움이라는 게 나눠지는데 코치다움은 윤리를 실천하고 자기인식, 자기관리, 전문개발. 코칭다움은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 경청하고 의식 확장하고 성장 중.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역삼동에 있는 삼원타워 8층에 한국코치협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 제 강연을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받든지 아니면 질문이 아까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 강의 그걸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조상욱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수고하셨고, 아마 그 내용이 많은데, 이게 짧은 시간에 사실은 쭉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카톡방에 그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책 내용은 오히려 짧게 한 거고요. 예. 책에 없는 내용들 앞에 말하는 경영의 본질에 대한 시간을 내가 많이 오히려 할애했습니다. 예, 예. 거기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또 다 아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